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 이코노미스트님부터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매일경제 신문에서 금융 쪽을 좀 오래 담당을 했고요. 또 KB 금융연구소를 맡아서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면 이제 경제 현안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제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노영우 기자님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국제 경제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초대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추가적으로 제 소개를 드린다면 옆에 앉아 계신 노영우 전문 기자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머니쇼, 서울 머니쇼 M+라는 이 센터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 센터 맡고 있고 계시는 센터장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책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정말 하나는 꼭 알아야 된다 한다면 그게 금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 수업 너무 중요한 책을 내주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매일 얘기를 하고 금리와 관련된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를 보고 또 화제 식사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금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 금리라는 말을 몇 번을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웬만하면 보통 한 10번 이상 대출금리, 예금금리, 시장금리, 기준금리 많이 쓰는데 네.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금리를 우리가 많이 쓰고 바로 옆에 있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잘 모르는 것이 또 금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리의 어떤 개념 그리고 금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혹시 같이 집필하셨습니까? 네, 우리 노박씨 충분히 잘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지난 한 좀 몇 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를 했고, 맞아요. 제로 금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이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또 특히 영끌 젊은 분들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되게 크게 힘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국민 소득이 3만 얼마 되고 되지만 금리라는 어떤 그 경제 금융을 꿰뚫는 그 금리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노 박사랑 함께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금리 수업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앞에 들어가 있는 그 형용사 세상 친절한 정말 세상 친절하신지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먼저 자 우리 책인싸의 공식 인트로입니다. 책을 집필하신 그 계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3분 미니 특강으로서 녹여내 주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숙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엽 이코노미스트님께 일저자로서 세계 경제는 금리로 통한다 강의 양청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얘기가 되면 파월 의장이 새벽쯤 우리 시간 새벽쯤에 금리를 올렸는지 유지했는지 이걸
발표합니다. 그러면 국내 유튜버나 방송이나 또 개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동시통역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사실 FOMC 그리고 페드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처럼 너무나 관심이 많고 일반인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금리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금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또 중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추격을 허용했다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조정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국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0%대입니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펴나가고 싶은데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급 준비율이나 또는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인하겠죠. 중국은 경기 부양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을 따라갈 겁니다. 일본은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위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정책으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그 금리 격차가 워낙 크고 일본 내의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미국이 현재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도 지금까지는 버티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버티기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런 부담 속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쪽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차츰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말 세계 경제가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의견을 3부 미니 특강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고요. 역시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두 번째 저자 노영우 경제 전문 기자 동등합니다. 의견을 세 번째 3분 미니 특강을 통해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역습이 시작된다. 부탁드립니다. 금리 역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금리의 공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오해가 깨지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는 당연하다. 저금리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1990년대 금리가 199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0%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에 달했습니다. 저금리는 사실은 1950년대 이후에 우리 글로벌 그 경제 역사를 놓고 보면은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오히려 저금리가 예외적인 시대였습니다. 저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식의 워낙 많은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호불호, 좋고 나쁨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좋은 사람이 있고 금리를 올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어떤 저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지금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 나름대로의 고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그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 아니면 오늘 1시간여 동안 대담을 나눌 그 주제를 마치 기조강연처럼 두 분이 나란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23년 하반기 경제 혹은 24년 경제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노 기자님께서 국제 경제 전문 기자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경제 현상은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뭐 재단하듯이 딱 예측하는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반기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상저하고를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저하고라는 얘기는 상반기는 성장률이 좀 낮았지만은 하반기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9에서 1.8%.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한 2배 이상 이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저하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죠. 약간 상반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 그러면 그 거의 정도 0.8, 0.8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8에서 뭐 한 1.0 사이.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이유는 중국발 쇼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상반기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제 쇼크로 다가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 구조라고 있는데 경기 순환 구조는 이제 통계청의 뭐 여러 가지 지표로 좀 확인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지표는 GDP 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하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활동하는 그 수준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GDP 갭이 저희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시험을 보면은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약간 좀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한 70점 정도 맞고 있는 상태가 우리 경제의 지금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뭐 약간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낮춰가지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적인 공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가 재정을 풀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각종 경제 어떤 현상과 정책 여건들을 감안하고 또 외부적인 쇼크, 중국 쇼크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23년 하반기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 23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도 뭐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하반기에 등장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리오프닝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예, 선물이 아니었죠.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종전에 생각했던 어떤 한국 경제의 흐름보다 더 레벨 다운돼서 평행 이동하는 거죠. 선분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반기 경제를 아마도 두 분이 비슷한 견해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제 고금리의 시대는 언제까지일까? 금리 인하는 언제쯤 있을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뷰를 좀 많은 독자분들께서 원하실 겁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이 현재 5.25에서 5.5%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얼마나 올릴지 또 이 높아진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그리고 또 연내에 혹시 내릴지 아니면 뭐 내리는 시점이 내년으로 갈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고 이제 모든 매체나 이런 데서 그게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연초에도 잠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는 뭐 상반기 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뭐 하반기에는 적어도 내리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늘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그 금리에 대해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분간 적어도 현재 5% 선의 고금리 구조가 미국에서는 꺾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결국 고용 지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물가 수준이 물가 목표라는 게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1%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여전히 미국이 그 물가 2% 목표보다 2배 이상 물가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 결국 물가가 꺾이든지 또 고용 지표가 좀 뭐 경기와 관련돼서 조금 안 좋아지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역시 핵심은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겠죠. 근데 지금 물가라는 것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지금 구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또 뭐 배터리 회사 얼마나 많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만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그 비용 구조가 임금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굳이 해외에서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상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거기에 싼 데를 전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새로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상품 생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그거 이제 시장 경쟁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 땅에서 생산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 속에서는 지금의 그 소위 고비용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속되는 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대결 속에서 긴장 관계. 이게 이제 결국은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국이 다 경제 안보라는 큰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볼 때 미국의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는 그 디지털화,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서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영향 이런 것 어떤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또 생산 효율성이 달성되면서 물가라든가 이런 그 생산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저도 공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첨언드리고 싶은 제 의견도 좀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물가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은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근원 물가 자체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의 이 목표 안정 물가 제도화의 방향성은 헤드라인 물가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원 물가 잡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본다면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근원 물가가 안 잡힌 채 한동안 스티키하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금리를 당장 인하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논제들이 막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물가가 잡힐까라는 그 변수들, 그 변수들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좀 거리가 먼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화예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연설은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아니라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 구조가 바뀌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타이트할까? 이렇게 높은 금리, 고금리를 도입했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그게 신규 고용 창출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고용시장이 위축되어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래야 물가가 빨리 잡히는 건데 더군다나 근원 물가를 잡으려면 임금 상승률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노동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말을 안 들을까?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서다.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뀐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1인 자영업자가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 중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니까 주문 받는 일, 계산하는 일은 안 해요. 예. 실제 한 가지의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상당 부분이 기계가 혹은 인공지능이 디지털이 대체해주고 나의 노동 시간 좀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 임금 상승률을 빨리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금리가 상당 기간 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연설이 전 굉장히 와닿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네. 그 부분이 저도 갑자기 매칭이 되면서 첨언을 좀 올리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데 특히 저는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재밌게도 이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여부가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빨리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되어야 된다.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금리 인상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입장이세요. 네. 근데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국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거 한번 그 경제학을 저도 공부도 해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